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의생명 시스템 정보학교실의 정재호입니다. 무엇보다 저희 교실에서 처음으로 준비한 바이오메디칼 데이터 사이언스 워크숍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보시는 것처럼 저는 사실 이제 임상의사고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사이언스를 제가 필요로 하는 어떤 메디컬 널리지를 찾고 또 유저블한 폼으로 바꿔서 환자 치료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이제 도메인에 있는 유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하게 된 거는 물론 우리 이제 역량 있는 교수님들의 도움도 있었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레이 데이터 분석하는 것을 한 10여 년 전에 하면서 어디 배울 데가 별로 없어서 제가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기동량으로도 공부하고 했었는데 10년 전이랑 지금은 실제로 이런 바이오메디컬 그리고 헬스케어 도메인의 어떤 사이언스의 랜드스케이프가 정말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그 등록하신 분 프로필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전문 가족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여러분들하고 임상의사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얼만큼 valuable한 information, knowledge로 바꿀 수 있냐는 그리고 이런 학문에 대한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이제 공부와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특별히 그 코스웍을 소개하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실제로 우리가 왜 바이오메디칼 그리고 헬스케어 영역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현재 적응증이라든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또 클리니컬 케어에 접목하는 것 외에 퓨어하게 사이언티픽한 리서치 어리나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학문이 왜 지금 바이오메디컬 헬스케어 도메인에서 각광을 받느냐 하는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란 말은 2008년도에 구글의 사이언티스트를 만든 말입니다. 실제로 아카데미아에서 아주 포멀하게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학문이 대학원 과정으로나 또는 학부 과정으로 이제 가르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고요. 물론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를 구성하는 각 요소 학문들은 각각의 다른 통계학이라든지 수학, 컴퓨터 공학 또는 바이오 인포마틱스 영역에서 대부분 가르치고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인티그레이션해서 하나의 학제로 나오게 된 데는 거의 말씀드린 것처럼 10여 년 정도밖에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정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다형식의 데이터로부터 이 원리적 기법을 활용해서 어떤 정보 그리고 지식을 추출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체계라고 학문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필수적으로 그것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잠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빅데이터 항상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하고 같이 가는데 지금 이것들은 데이터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정보와 지식을 추출하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슬라이드가 왜 바이오메디칼 또는 헬스케어 영역에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중요한지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년, 4년 됐죠. 미국에서 프리시전 메디신 이니셔티브를 공식적으로 내셔널 어젠다로 삼아서 발표를 하고 바로 그 이듬해에는 그 캔서 문샷 프로그램을 또 이제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 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투여한 그런 에포트하고 리소스로부터 최대한의 가치를 끌어내고 그 가치가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치료하는 데 이용이 되겠다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여러 가지 동인 중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초에 1판이 마무리된 휴먼 지놈 프로젝트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후속으로 암 유전체, TCGA, 또 ICGG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여러 번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컴퓨팅 파워라든지 어떤 IT 자산들의 고도화하고 어떤 비용 가격 대비 효능 개선 등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은 미래의학을 이제 정의할 때 우리가 이제 4P 메디신, P4 메디신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향하는 하나의 수렴점은 바로 이제 프리시전 메디신이라고 하는 거 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 수많은 데이터, 근데 보시면 좀 데이터의 이 종류도 많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인티그레이션 할 때 이제 이 크로스 스케일에 이제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결국은 우리가 적절히 가공을 하고 지식을 추출해서 결국은 이 분류하고 또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또는 최선의 치료일지 추천하는 것이 정밀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분류와 추천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분류와 추천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들으실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태스크입니다. 분류와 추천은. 그래서 사실 이제 정밀의료를 디자인하고 실제로 어떤 요소 기술들이나 요소 지식들이 이런 개념을 실제로 리얼라이즈 할 수가 있다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결국은 거기에 핵심에 결국은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이나 뭐 기계학습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쓰는 뭐 기계가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보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분류 분석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요소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자체에 내재된 특정한 패턴들을 아웃컴하고 연계지어서 스스로 학습하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언신 데이터가 왔을 때 우리가 예측을 해서 특정한 그 아웃컴 캐티고리로 분류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은 실제로 우리가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목적, 태스크라고 할 수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가장 간단한 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아웃컴으로 나눠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분류 분석,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고 연속적인 값으로 내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통계에서도 많이 쓰는 회귀, 리그레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방법들은 의학 영역에서 많이 쓰이죠. 질병을 이제 분류할 때. 사실은 2000년대 초반 그리고 1990년대 말에 터드 걸럽 등이 처음으로 이제 AML을 분류하는 방법이 이제 클러스터링 앤 클래시피케이션 기법입니다. 사실 이제 클러스터링과 클래시피케이션은 딱 분리가 될 수도 있지만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대부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어떤 디멘전을 좀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 축소한 인풋들을 우리가 다시 이제 피처로 바꿔서 다시 이제 분류 분석에 활용하기도 하는 어느 정도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군집 분석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프리디파인된 아웃컴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기계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데이터에 내재된 패턴만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장 호모지너스하게 나눠주고 여기서는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디스밀러리티 매트릭스를 활용을 하게 되겠죠. 거리 계산을 해서 우리가 나눠주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도 이 두 가지 기법을 활용해서 위암에서 분자 I형을 몇 개인지 사실 알 수가 없죠. 그전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클러스터링 분석을 해서 바이올로지컬리 미닝풀하고 클리니컬리 렐러번트한 그리고 몇 가지 이제 클러스터 알고리즘들의 어떤 퍼포먼스 그런 성능 지표들을 감안을 해서 주어진 데이터로 가장 적절한 최적의 이제 클러스터를 찾게 되고 걔네들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피처들을 가지고 이런 새로운 케이스를 분류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뭐 다들 최근 가장 관심이 많은 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건데요.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딥러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클래시컬한 기계학습 분류 분석하고 좀 차이가 나는 점은 인풋 베리어블들을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이어가 이제 여러 개가 있어서 이런 다층적이고 다 반복적인 그런 비선형 전환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계산을 하고 그리고 계산된 값으로 그 다음 레이어로 넘기면서 우리가 그 아웃컴과의 어떤 그 릴레이션십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웃컴 또는 아웃풋이 이제 프리-디파인ed 돼 있고 데이터들은 모두 레이블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 학습이란 말을 쓰고요. 반면에 이제 아웃컴이 디파인 되지 않은 이런 군집 분석 같은 것이 대표적인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에 다루는 모든 그런 분석 알고리즘과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연구 영역에서 질문을 포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질문에 맞는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방법,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에 최적화된 그런 도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정을 하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휴먼 인텔리전스가 이런 분류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휴먼이 이제 인지할 수 있는 이 범위를 넘는 그런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이런 분류하고 예측하고 추천하는 것은 기계를 사실 당하기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미래학자인 레온하르트 거르트가 한번 이런 걸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휴먼 인텔리전스가 끊임없이 왔었고 50년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50년 이후로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인공지능이 엑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2019년이니까 한 4년 정도, 5년 후가 되면 싱귤러의 특이점이 오는데 그 특이점이 바로 인간의 지능과 기계의 지능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추세, 트렌드를 봤을 때는 아마도 2050년이 되면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포스트 휴먼이라고 오지 않을까 예측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예측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비관적인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 1970년대 이 제롤드 맥스맨이라는 분이 포스트 피지션이라는 그런 저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76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21세기의 인공지능이 전혀 새로운 이 헬스케어 패러다임을 만들고 결국은 피지션, 의사가 아니라 파라메딕과 컴퓨터가 이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 관련된 걸 제공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뭐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 딥러닝에서는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사실은 이 분류들이 다분히 히스토리컬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명한 이제 앨런 튜링을 시작으로 해서 195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이제 존 맥카시 교수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신 마빈 민스키 같은 분들도 뭐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존 맥카시도 혁혁적인 공헌을 했고 그 이후로 사실은 조금 지체되는 시기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의 키 컴포넌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당시에는 대부분 이제 굉장히 수학적, 연역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념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제시를 했지만 가능하다고 제시를 하고 우리가 실험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오면서 조금씩 컴퓨팅 사양이라든지 데이터들이 늘어나면서 특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메일에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아무 인식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스팸 필터죠. 가장 대표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알고리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이저 브레이크스루를 뭐 역시 이제 2010년대 들어와서 일어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앤드류 응 교수가 구글 브레인하고 같이 해서 유튜브에 있는 이 비디오만 학습을 시켰죠. 한 16,000개 정도 CPU 코어를 동원을 해서 요새 많이 하는 이제 분산형 컴퓨팅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고양이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의 이제 딥러닝의 시조가 돼서 결국은 커다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그런 어떤 도메인 안에 이런 서브셋으로서 기계학습 그리고 뭐 딥러닝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실제로 어떠한 분류에서 보면 피처를 셀렉션하는 과정이
머신러닝에서는 다분히 어떤 매뉴얼적이지만 딥러닝에서는 그 자체 피처 셀렉션이나 피처 익스트랙션 자체도 그런 알고리즘 내 이제 오토메이션 된 거를 하나의 큰 차별점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긴 하죠. 사실 이제 이런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지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 것처럼 도대체 그럼 우리가 널리지,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계속해서 이제 배운다는 말 썼습니다. 학습, 기계 학습, 딥러닝, 심층 학습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배우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계속 오늘부터 한 2박 3일 동안 하는 것은 아마 이게 가장 기본적일 텐데요. 우리가 배우는 기계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는 이 피처하고 파라미터를 배우는 겁니다. 피처와 파라미터를 배우는 건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펀더멘탈한 이런 선형 모델을 봤을 때 우리가 뭐 많이 예시되는 거죠. 국민의 만족도하고 1인당 GDP. 우리가 뭐 생각해 봤을 때 뭐 선형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대부분 여러분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급여 수준하고 내 퀄러티 오브 라이프나 삶의 질 같은 걸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이런 선형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 X라고 하는 데이터 엘리먼트 중에 하나고 여러분 통계적 터미놀로지는 독립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함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될 용어들은 결국은 이런 feature 또는 attributes, 그 다음에 파라미터, 그 다음에 함수 뭐 이런 건데 결국 이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기계가 뭘 배우냐? 수치화된 정보겠죠, 당연히. 우리가 뭘 넣어두든지 간에 걔네들이 이제 디지타이즈된 인포메이션들로부터 널리지를 추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널리지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아웃컴과 연관된 이 피처와 이 파라미터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이 기계학습이 하는 본질적인 작업입니다. 작년도 이제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네이처에 나왔던 Calculating Disease라는 짧은 아티클입니다. 의사들은 사실은 Diagnosing Disease 또는 Treating Disease란 말을 쓰지 Calculating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답은 이제 수학적 표현인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Calculation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Y를 우리가 어떤 디지즈의 아웃컴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디지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하고 그 변수들이 가장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찾게 되면 디지즈를 정말 계산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계산된 값이 여러 컴퓨터에서 튀어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ALS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 뭐 루게릭 디지즈 하면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신경 퇴행성 질환인데 전문가 신경과 의사들이 하는 것보다 여기 써 있는 대로 훨씬 더 정확하고 그리고 빨리 환자들을 진단할 수 있고 그 진단을 이제 calculating 한다는 말 썼고요. 그리고 적절한 치료나 임상시험에 어사인 해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분류하고 어사인,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는 굉장히 그 리거러스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퍼스 드리븐된 리서치라는 그런 바이오메디컬 그리고 헬스케어 영역에서도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가 많이 인필트레이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의 의학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프리시전 메디슨을 정말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효과는 의료가 지불해야 되는 전체 비용,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어떤 효용 증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개 예시를 들어드리겠지만 진단하는 거 그리고 환자의 예후하고 가장 중요한 이런 프리딕션,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프리딕티브 모델링 예후에 대한 건 우리가 프로노스틱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퍼스널라이즈된 레코멘데이션, 트리트먼트 추천이 가능할 거고 조금 더 우리가 데이터들도 많아지고 사실 이제 예방까지 가려면 마지막 날 강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소위 말해 이제 헬스 인포메틱스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바이오메디컬 실험실에서 나온 데이터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그런 데이터까지도 포함을 해서 프리벤션까지 진행이 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장 많이 그 인공지능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활용되는 것은 이미지 분석이고요. 히스토리컬하게도 이미지 분석
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로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서 퍼포먼스가 월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메인에 대한 널리도 풍부하고 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의료용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데이터 모니터링이라든지 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팅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골수안 등이 2017년도에 냈던 이 자마이언트 논문이고요. 이런 이 펀더스 포토그래프 안저 우리 눈 망막 뒤쪽에 있는 망막 쪽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 환자가 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건데 여기서도 보시면 뭐 월등한 성능을 보였고요. 또 네이처에도 2017년에 동일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 논문이 이제 스탠포드 그룹에서 논문을 낸 건데 여기서도 보면 이 서브스텐스 엑스퍼티즈를 갖고 있는 전문가 수준의 분류가 가능하다. 활용한 것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주 기본적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그런 어떤 식으로 인포메이션들이 프로퍼게이션 되고 몇 개의 히든 레이어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잘 구조화가 돼 있죠. 구조화된 걸 통해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영역으로 분류를 한 거고 이거는 이제 TGN을 활용해서 데이터들이 얼마만큼 어글로머레이션 잘 되는지를 비주얼라이즈 한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2017년, 18년까지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사실 조금은 우리가 이제 의학적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잡을 다 대체한다고 하는데 이제 의사도 필요 없는 게 아닐까. 하지만 이 도구적 인간한테 아마도 인공지능은 디지털 이라 21세기, 22세기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경쟁보다는 상호 보완이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제 50년대까지 거슬러 가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학이나 학문을 하는 어프로치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지능도 사실 두 가지 지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전히 하드코어 인공지능 하시는 분이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인간의 뉴런들의 어떤 커넥션이라든지 뉴런이 정보 처리하는 것을 영감을 받아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 거지 실제 그게 뉴런이 실제 정보 처리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 사실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어도 그러니까 새롭게 던져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거든요. 하지만 기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기계는 적어도 지금의 기계들은 귀납적 데이터로부터 그러니까 사례로부터 뭔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인간은 연역적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사회나 인류에 기여하는 쪽으로 공존 가능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Augmented Intelligence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새 많이 이 Virtual Reality나 이런 걸 하면서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인간의 지능과 그다음에 기계의 인텔리전스가 Augmented Intelligence 통해서 바이오메디컬 리서치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를 이제 프로그램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이런 바이오인포메틱스에서는 이런 이 몰레큘러 레벨의 데이터들로부터 우리가 좀 더 인터프리터블하고 그리고 또 리서치 와이즈하게나 클리니컬리 액셔너블하고 이제 매니저블한 인포메이션과 널리지를 추출한 이제 바이오인포메틱스를 하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이 케미컬 컴파운드라든지 스몰 몰리큘러부터 어떤 드럭, 효능이라든지 어떤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케모 인포마틱스라는 말도 쓰고요.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중간 정도 되는 거죠.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정보를 얻어서 진단하고 분류하는 걸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 파퓰레이션 레벨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뭐 마지막 날 조금 다루게 될 이 퍼스널 헬스 리코드 또는 이 라이프 로그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인티그레이션 되게 되고 사실 이제 개념도를 그려서 이런 이 다양한 종류의 이런 데이터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널리지를 제너럴 수 있는 도구들이 있을 때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될 때 우리가 이런 데이터 드리븐 바이오메디컬 리서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영역일 겁니다.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멀티 스케일 데이터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티그레이션 할 건가. 아마 여러분들이 미래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숙제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것들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학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트래디셔널 리서치는 대부분 우리가 배운 게 그렇죠. 가설을 세우고 기존 지식으로부터 널리지 갭을 찾아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데이터 사이언스 안 했던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데이터란 동일한 말에 뉘앙스하고 스케일 그리고 벨로시티나 뭐 버라시티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또 분석하고 해석을 해서 가설을 검증하게 되고 가설이 검증이 되면 적어도 새로운 이론으로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리서치 소사이어티에 기여를 하게 되고 시간의 검증을 거쳐서 검증된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 드리븐 리서치에서는 여전히 하이퍼서시스가 주가 되긴 하지만 바로 실험 디자인 하기보다는 여러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 뭐 TCGA 데이터를 한번 봐서 CBI 포터 같은 거 내가 관심 있는 뭐 뮤테이션이 어떤지, 뭐 진 얼터레이션이라든지 베리언트가 특정 아웃컴하고 관련 있는지 정도를 먼저 이제 마이닝을 간단히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실험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새 데이터를 얻어서 다시 가설 검증하는 거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순수하게 아예 이 하이퍼서시스 나이브하게 데이터 세트로부터 우리가 인텐시브한 마이닝을 해서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고 그 패턴이 의미하는 생물학적인 또는 의학적인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하이퍼스를 포뮬레이션하고 또 다시 이제 실험과 또 새로운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해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purely data driven입니다. 사실 이제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 레이블된 데이터들, 데이터 큐레이션을 잘해서 정답이 잘 달려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로부터 AI 모델링을 하고 이 AI 모델링을 통해서 바로 디시전 메이킹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도 어떤 철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철학적 배경을 한마디로 가장 잘 요약한 게 옥스퍼드 대학교의 이제 수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지앨리티 기반의 인간의 사고 체계가 릴레이션십 기반의 사고 체계로 바뀌게 될 거다고 했습니다. 뭐 저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100% 동의하진 않지만 그런 철학적 기반에서는 다분히 이런 프로세스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여전히 여기서 보시면 엑스페리먼트나 하이퍼세스가 계속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코릴레이션을 커제이션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부에서는 분명히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커제이션보다 코릴레이션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모든 디시전 메이킹 하는 프로세스고 그럼 이게 사실 우리 생활에서는 다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먹을지 어디 갈지 다 결정할 때는 이런 프로세스 진행되고 있고 단지 이제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에어리어나 헬스케어에서 과연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행동, 액션으로 옮길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외에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제가 작년에 AA시아 갔을 때 가장 이제 쇼킹했던 것 중에 하나가 100년이 넘은 그 굉장히 전통적인 세계에서 가장 그런 레퓨테이션이 높은 암 연구 학회인데 플리너리 세션에 이제 구글 패솔로지 팀이 와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단순한 패솔로지 슬라이드를 우리가 의학적 지식을 얻게 되면 사실 패솔로지스트는 한 100케이스만 보면 그 다음부터 무한히 판독이 가능하죠. 물론 기계는 불가능합니다. 100케이스 보고 분류 못하고 수백만 개, 수천만 개를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퍼포먼스는 휴먼 패솔로지스트를 능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리 영역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미지 기반이기 때문에 딥러닝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뉴 케미컬 컴파운드나 뉴 드럭 캔디데이트의 어떤 독성이라든지 효능을 예측하는 것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많이 하는 유전학 영역에서도 진 베리언트하고 인간의 건강 또는 디지즈하고의 연관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메커니즘적인 원인이 있는지를 밝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가 그러니까 바이오메디컬 리서치를 레볼루셔나이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는
저희 교실에서 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도 그 트레이닝이다. 그 차세대 의학자들 또는 여기서 뭐 의사뿐만 아니라 바이오메디컬 리서처들은 이런 데이터 주도의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시켜야 되고 아마 오늘 우리가 시작한 이 1회 데이터 사이언스 워크숍이 그 첫 단추를 끼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나름 열심히 준비하긴 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볼 때는 부족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가실 때 꼭 그런 피드백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번 준비는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다양한 사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제가 뭐 황태현 박사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조금 더 다양하고 맞춤형으로 이제 진행할 것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꼭 피드백을 남겨주시길 못한 거는 못했다고 꼭 지적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영국에서 나왔던 건데요. 러닝 헬스 시스템을 디벨롭한다. 대부분 뭐 여기 연구 사이언스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이언스도 에비던스가 필요하죠. 우리가 환자를 진료하는 데서도 에비던스가 필요하고 그 영역이 얼마만큼 겹쳐질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교실 이름을 시스템스 정보학 교실이라고 한 이유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인포메틱스들이 사이언스와 근거 그리고 환자 케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트리니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실이 앞으로 이제 지향하는 점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데이터 사이언스의 이제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